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AI 반도체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우지수가 5만 3천 선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주요 기술주들의 반등과 엔비디아의 우려 해소에 힘입어 반도체 전반의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하나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독일 TKMS에 밀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실패했습니다. 다만 캐나다 정부는 TKMS와의 협상 결렬 시 하나오션과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오픈AI 출시 연구원의 헤지펀드 등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SK하이닉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에 최대 7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대규모 투자 유치 움직임은 AI 메모리 시장 내에서 SK하이닉스의 독보적인 위상을 재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K방산이 현지 생산과 공동 개발을 앞세워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완제품 수출을 넘어서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전략적 수출 모델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승입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는 장중 변동성이 이어졌던 하루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지수가 힘을 받는 듯 했는데요. 엔비디아의 카이버 출시 지연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반도체 중심에 다시 한번 압박을 가하게 됐고 매물이 결국 출회가 됐습니다. 그래도 장 후반에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부 낙폭을 만회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시장은 반도체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 날이죠. 여전히 시장의 기대치가 많이 높아진 상태라서요. 이를 어느 정도 충족할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 중심의 반등이 좀 포착이 됐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으로 일자리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우지수가 5만 3천 선을 처음으로 넘게 됐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상승세가 또 크게 나타나게 됐었는데 폭스콘 쪽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AMD나 TSMC 쪽에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들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중심의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는데 장 이후에 옵션 거래로 인해서 일부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습들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부터였죠. 이 시장의 반도체 쪽에 좀 하방 압력을 줬던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우려감이 그래도 일부 해소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시발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 엔비디아의 카이버 출시 지연 소식입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이 차세대 AI 서버라는 카이버를 베라루빈 울트라와 함께 공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카이버 NVL144가요. 1년 정도 이상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2028년 정도까지 출시가 미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분석 업체인 세미애널리시스의 분석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안으로 개발 중이던 아키텍처마저 취소가 됐다라는 분석도 나오게 됐고 NVL576 시스템도 기술적인 난제로 지연이 되거나 혹은 소량 생산에 그칠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루빈 울트라 칩의 개발까지도 취소가 됐다라는 어찌 보면 계속해서 이 생산에 제동을 주게 되는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자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매도 압력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출시가 미뤄지는 이유는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인쇄 회로 기판인 PCB의 제조 난항 때문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러다 보니까 대안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칩 72개짜리 렉을 2개로 붙이는 구조를 좀 제시하게 됐는데요. 고객사들의 반발로 인해서 취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설계와 운영 부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대안으로는 충족이 안 된다라는 고객사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세미애널리시스는 결국에는 이번 지연이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확장 속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AMD나 구글과 같은 경쟁사에게는 동시에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봤는데요.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엔비디아 이번에 간밤에 6% 정도의 큰 상승 탄력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으로 인해서 우려감이 깃들었던 가운데 뒤이어서 엔비디아 입장을
펼치게 됐습니다. 우리의 로드맵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반박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식들은 영향을 줬습니다. 결국에는 아시아 전반 PCB 관련주들에게는 급락세로 좀 이어지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어제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기가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AI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지출 우려까지도 커진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출시 지연 소식까지 들리게 된다면 급등했던 관련주들에게는 차익 실현 욕구가 출현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감이 없어졌던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캐펙스 축소라고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냥 시기가 늦춰진 것뿐이다라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지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이런 우려감들이 조금은 줄어들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을 일부 주기는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표, 매크로 지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매크로 지표들도 주목하는 한 주가 될 것이다라고 어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서비스업 PMI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54를 기록하게 되면서 전월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은 동일하게 나오게 되면서요. 기준선 50을 여전히 웃돌며 확장 국면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확장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버티고는 있지만 속도가 약간은 늦춰졌다라는 부분들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도 보시면요. 탄력도까지 약해진 모습들이 좀 관측이 됐습니다. 우선 기업 활동과 신규 주문 지수는 모두 전월보다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고용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라서게 됐습니다. 월드컵 특수라는 수혜를 좀 입게 됐기 때문인데요. 일자리가 그러면서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51.2로 올라서게 되면서요. 고용지수 같은 경우에는 4개월 만에 확장 국면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가지수도 내려갔습니다. 67.7로 2월 이후 처음으로 70을 밑돌게 되는 수준까지 기록을 하게 됐지만 여전히 이 수치는 높은 수준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전쟁이 많이 사그라들게 되면서 유가 하락이 시장의 부담을 많이 낮추고 있는 상태죠. 이제 지표로도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비용 부담은 덜었지만 관세가 결국에는 가격 상승 압박으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여지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지금 시장은 AI를 중심으로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장세인 듯합니다. 최근에 워낙 많이 오르기도 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우려감도 함께 깃들게 되면서 조금이라도 잡음이 들리게 된다면 차익 실현 압박이 쏟아지게 되는 요즘 상황인데요. 지난주도 그러한 모습들이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까지도 함께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AI 랠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전통 산업주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하나 나오게 됐습니다. 시장의 시선이 AI 랠리 이후에 조금씩 옮겨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블룸버그 설문이었습니다. 응답자의 53% 정도가 올해 하반기에는 기술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을 할 것이고 오히려 이런 자금을 전통 산업주로 옮기면서 이쪽의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AI 랠리가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에 대한 의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밸류에이션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고 이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감도 많이 큽니다. AI 투자 지출 확대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수익성으로 비례하게 찍힐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좀 쏟아지고 있는 요즘이죠. 이런 우려들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이런 전통 수혜주들이 좀 힘을 받을 것이다라는 설문조사가 하나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증하듯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좀 보이게 됐습니다. 이 증시 랠리가 반도체를 넘어서서 그동안 소외됐던 다른 섹터 쪽으로 이동을 하는 순환매 양상을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하게 된 건데요. 전통적인 자금으로 이동하는 것도 한 축이 될 수 있겠죠. 모건 스탠리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반도체보다는 하이퍼스케일러를 선호한다라고 밝혔고요. 이뿐만 아니라 경기 소비재라던가 운송과 같은 섹터 내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은행주들까지도 함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건데요. JP모건은 미국 대형 은행들의 가이던스가 상회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게 됐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 도래하게 되면서 이제 대형 은행들의 실적까지 성적표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구간인데 2분기 투자은행과 트레이딩 부문 매출이 이 가이던스를 크게 상회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행주까지도 앞서 살펴봤지만 뭔가 순환매가 돈다라고 했을 때 이쪽까지도 한번 시선을 넓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여력들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지금 가이던스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데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우선 순이자 이익의 완만한 증가가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대출 성장도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식 부문이 이끄는 트레이딩 쪽의 매출이 확대가 된 것도 기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관리 수수료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여러 가지 근거로 인해서 관련 수익에 은행주 안에서는 호조를 이끌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골드만삭스라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와 같은 미국 대형 은행주들 지금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는 상태죠. 7월 14일 정도로 예정되고 있으니까요. 이 전후의 흐름들 그리고 이 안에서 나오게 될 수익성에 대한 지표들까지도 우리가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징주 흐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록히드 마틴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쪽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게 됐는데요. 우선 해당 소식은 잠수함 탐지 시스템에 특화된 방산 업체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해당 기업은 얼트라메리타임이고요. 34억 5천만 달러로 대규모 인수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대형 인수가 좀 발표가 된다면 자본 부담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이 통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호조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1.45%의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던 록히드 마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테라울프 쪽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있게 되면서요. 5%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엔트로픽과 20년 장기 임대 계약 체결을 좀 발표하게 된 건데요. 해당 계약은 190억 달러 정도를 좀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약으로 인해서 테라울프의 매출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증거까지 덧붙이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서 상승으로 마치게 됐던 테라울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히트맵의 흐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뉴욕 증시 좀 살펴보시면요. 특히 장 후반에 반도체 쪽에서 매도 압력이 좀 가세하게 됐습니다. 2거래일 연속 부진한 흐름들을 보이게 됐었는데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반도체들이 지난주에는 하방 압력을 좀 가하게 됐었지만 지금 간밤 뉴욕 증시의 흐름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이쪽에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후반에 옵션 거래에 영향을 좀 받게 되면서 일부 종목들은 상승분을 축소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도 목표 주가 상향 소식들이 많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별 종목 흐름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부터 짚어볼까요? 그래도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카이버 출시 지연 소식이 사실 하방 압력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반도체 업종 전반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결국에는 제한적인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던 엔비디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옆으로 마이크론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94%, 1% 가까운 상승으로 마치게 됐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포드와 장기 메모리 공급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됐습니다. 다시 옆으로 브로드컴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까요? 3%대 상승으로 마치게 됐는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선은 브로드컴과 애플은 장기 기술 협력을 2031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브로드컴이 지금 애플을 위해서 맞춤형 에이직 칩을 개발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브로드컴 주가가 개장 전에는 5% 넘게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약간은 옵션 거래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상승분 일부 축소했고 3%대의 오름세로 마쳤던 브로드컴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여러 대형주들이 강세를 좀 보이게 됐었던 간밤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AMD로 우리는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살짝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AMD 쪽에서는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TSMC와 함께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었는데요. AMD가 지금 엔비디아 대비했을 때 강력한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성장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AMD의 목표 주가 그러면서 450에서 640달러로 상향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AMD 6% 상승했고요. 앞서 제가 그리고 이 부분 설명드렸기도 했는데 엔비디아 카이버 출시 지연 소식으로 인해서 경쟁사인 AMD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 영향도 받았던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소프트웨어 쪽에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대규모 감원 소식이 있게 됐는데요. 4,800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그런 소식이 나오게 됐습니다. 대규모 구조 조정 단행은 아무래도 엑스박스와 같은 게임 부문에 집중이 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소식들이 일부 좀 부담을 줬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지금 AI가 대체가 되는 건 아니다. 인력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AI가 업무 방식을 바꾸고 있기는 하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게 됐습니다. 0.92%, 1% 가까운 하락세로 마치게 됐습니다. 자, 시선을 테슬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6%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사실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것들은 우리가 이미 들었던 소식이기는 합니다. 로보택시 서비스를 마이애미로 지금 확대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좀 나오게 됐었죠. 결국은 이러한 반응으로 인해서 테슬라가 한 번 더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시선 옮겨보도록 할까요? 지난주에 AI 쪽의 어떤 투자 심리가 약해지게 되면서 이렇게 제약바이오 쪽 같은 전통적인 산업군들로 자금이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서는 이쪽에서는 좀 부진한 흐름들이 보이게 됐었고요. 특히나 화이자를 함께 좀 살펴볼까 합니다. 화이자는 두 가지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HSBC의 투자 의견 하향 소식이 일단 첫 번째가 나왔습니다. 이 투자 의견을 아래로 좀 내리게 됐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화이자의 체중 감량 주사제가 위고비와 유사한 부작용을 보인다라는 중간 임상 발표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화이자의 주가를 좀 끌어내리게 된 이 두 가지 악재가 좀 확인이 됐던 간밤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사실 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이번 주 반도체의 방향성을 좀 잘 확인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신호탄이 오늘 발표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과연 어떤 방향성을 주게 될까요? 80에서 크게는 100조 원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시장 눈높이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좀 촉각을 기울여질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증시의 안정성을 더해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가능성까지 나올 수 있다는 이 두 축을 함께 염두하시면서요. 오늘 장을 꼭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장 국내 증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또 한 번 출렁이었습니다. 시장 자체가 코스피의 변동성이 특히 극심했던 하루였는데요. 어제를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앞두고 계속해서 시장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 섞인 이야기들 때문에 혼란에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0.46%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이보다 더 크게 2% 밀리면서 840선까지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지수 상황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 안에서는 8,186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8,327포인트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후에 갑자기 하락 전환하면서 785포인트까지 밀리는 모습도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그래도 조금씩 회복을 해주면서 8,000포인트로는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 변동폭만 500포인트가 넘었던 장세였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하고 있던 것도 하나의 요소가 되겠는데요. 외국인들이 어제도 1조 원 넘게 팔아치우게 되면서 12거래 연속 순매도 행렬을 보이게 됐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1조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함께 매도폭을 늘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장 초반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오히려 굉장히 소폭의 매도량을 유지했던 반면에 기관 쪽에서 크게 덜어내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관이 조 단위가 넘는 물량을 쏟아내자 외국인도 함께 이를 가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2조 원 넘게 매수를 하게 되면서 지수를 방어하려는 움직임 포착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었던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실적 기대감에 그래도 양전을 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지만 다른 반도체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휘청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ADR에 대한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시 한번 하이닉스를 밀어내기 시작했고요. 이 하이닉스가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SK 관련된 종목들도 잇따라 하락하는 모습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들의 매도세 그리고 업종별 차별 화장세가 지속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의 변동성도 더욱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코스닥 하락 부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은 847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연중 최저치를 어제장 기록하게 됐는데요. 4월 고점 대비해서 무려 31%나 하락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연중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거래대금이 6조 1천억 원 정도로 연중 최대였던 규모를 생각해보면 25조 원이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4분의 1 수준으로 내려오게 된 거고요. 투자자의 유동성까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이 약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자금이 코스피 대형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반도체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후에 이 부분이 더욱더 심화됐다라는 점이 코스닥의 소외 현상을 더욱더 부추기게 됐고요. 하반기 변수 자체는 코스닥 개편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방향성을 조금을 돌리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코스닥 개편이라는 정책적인 모멘텀일 텐데요. 동전주를 퇴출하고 코스닥 안에서 승강제 도입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게 된다면 우량 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개편되면서 다시 한번 코스닥 시장으로 집중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격차는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고요. 코스닥의 약세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까지 장 흐름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특징적인 섹터를 보게 된다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된 종목들이 또 한 번 튀어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부지가 확정됐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의 군공항 부지에 조성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3대 메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데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궁금증은 왜 광주 군공항을 꼽게 되었나 이 부분일 텐데요. 기업들은 여러 후보지 가운데 이 광주 군공항 부지를 넓은 부지를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항 부지가 있기 때문에 평탄화 작업이 이미 완료가 됐고 공사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꼽혔고요. 광주 도심과 KTX역이 가까워서 인력 확보가 용이하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가
수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도로와 공항, 항만까지 연결돼서 물류 접근성이 뛰어나다라는 점도 이 공항 안에서 부지를 선정하게 됐을 때 다양한 혜택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평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후보지 선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앞으로의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매달 개최해서요.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서 지역별 이 메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군공항 관련된 확정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이 호남 지역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튀어올랐습니다. 제가 장 초반에 이 종목들을 확인했을 때는 굉장히 부진한 모습들을 나타냈었는데요. 그런데 그 약세 흐름을 꺾고 금호건설은 상한가, 대원도 상한가, 일성건설까지 상한가 달성했고요. 남광토건과 동양파일, 동신건설까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종목 안에서 밀렸던 종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기판 쪽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나왔던 소식들 때문이었는데요. 반도체 전문 매체에서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서버 카이버 출시가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라는 보도였는데요. 지연의 이유 자체는 고사양 PCB의 제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출시가 미뤄지게 됐다라는 것 자체가 AI 서버 출하 일정이 늦어지게 된다라는 부분에 더욱더 촉각을 견두세우게 됐고요. 관련 부품 주문도 늦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로 확장이 됐습니다. AI 공급망 기업들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영향을 받았을까요? 사실 글로벌 시장 중에서도 아시아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의 이비덴이 10% 하락했고 홍콩의 킹포드 라미네이트가 18%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엘리트 머티리얼이 10%, 국내 종목으로 따지게 된다면 삼성전기가 11% 넘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주가가 크게 올랐던 종목들이기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이번 이슈로 인해서 더욱더 집중된 모습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슈를 투자 축소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라면서 이제 현재 시장의 문제가 AI 수요가 아니라 차세대 서버 출시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에 있다라고 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변수들은요. 엔비디아의 실제 출시 일정이 늦어지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밤엔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우리는 로드맵에 이상이 없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엔비디아도 양전에 성공했기 때문에 과연 오늘 삼성전기 같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강했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냉반 가정 종목들이었는데요. 바로 유럽의 기록적인 폭염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 지역은 40도 이상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유럽 안에서 사실 에어컨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지금 굉장히 수요가 급증한 상태라고 하고요. 에어컨 판매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파세코라는 종목이 급등했습니다. 창문형 에어컨은 실외기 설치가 필요가 없어서 지금 유럽 주택을 보게 됐을 때 외벽 공사가 어렵고 발코니가 없다라는 점에서 완벽하게 들어맞는 에어컨이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파세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신일전자도 실외기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 이동형 에어컨이다라는 부분에서 기대감을 받았고요. 위닉스도 제습기와 공기청정기의 수요 증가까지 함께 확장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전 쪽에서도 유럽 에어컨 판매 확대가 예상이 되면서 이 에어컨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SCD도 수혜 기대감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더워지게 되고 또 비가 많이 내릴수록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 좀 주목을 받았던 섹터가 있었다면 조방이 될 텐데요. 조선과 방산이 어제 강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방산 쪽에서는 나토 정상회의가 개막되기 때문에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에서는 7일에서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트럼프가 유럽의 안보 무임 승차를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회원국에 국방비를 증액하고 미국산 무기 구매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이에 나토는 오는 2035년까지 GDP의 5%를 국방 분야에 투입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왔고 실제 무기 생산과 전력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국방비의 3.5%, 군사 인프라의 1.5%를 지출하면서 트럼프의 비판을 조금은 잠재우려고 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게 됐는데요. 나토는 정상회의 기간 중에 방산업체 임원진을 초청하게 되면서 무기 생산 증대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안에서 수십 달러 규모의 신규 방산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라는 소식도 함께 나왔는데요. 이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유럽의 관심이 방산 쪽으로 크게 몰리고 있는 만큼 한국과 방산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화 시스템이 7% 넘게 올랐고요. 한국 항공우주가 2%,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1.8%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산과 함께 상승했던 조선주 다음 장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조선주가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바로 캐나다 잠수함 관련된 수주 소식이 오늘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제장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나왔죠. 한화오션이 이 사업 수주에 실패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의 TKMS를 결국에 선정을 하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이번 결과가 기술력보다 정치와 안보적 판단의 영향이 컸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캐나다가 최근 유럽연합과 함께 안보 협력을 강화하게 되면서 결국 나토 회원국인 독일을 선택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이번 기회에서 실패를 하게 된 것은 기술력은 인정받았던 것이고 오히려 이 나토 회원국인 메리트를 우리가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평가해 볼 수도 있겠고요. 결국에 한화오션은 캐나다 해군을 태우고 도산 안창호함을 직접 시연하는 등의 막판까지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독일과 대등한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수주 실패가 K방산의 경쟁력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다음 승부는 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발표가 예정된 최대 4조 원 규모의 태국 차세대 호위함 사업에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관련된 수주를 누가 따내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목이 더욱더 급등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전거래의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시장의 컨센서스 영업이익은 85조 원 정도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컨센서스 영업이익을 뛰어넘으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분위기를 전환해낼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장의 트렌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머니 트렌드 시간이고요. 이정우 앵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삼성전자입니다. 우선은 현재 좀 치열한 글로벌 주도권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이 전반적인 구조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마이크론이 이제 일본 현지에 이 대규모 생산 기지 구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업계를 현재 바짝 추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감돌고 있는데요. 사실 HBM 선두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좀 달리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이제 본격적인 승부를 걸게 된 상황, 이에 대한 내용 어떤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론이 HBM 시장에 14조 원을 베팅하게 됐습니다. 지난 4일 일본 히로시마 공장 착공식을 열게 된 건데요. 규모와 일정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14조 2천억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 공장에서 AI 가속기용 HBM과 그리고 차세대 D램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하 시작은 현재 28년도 여름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업계에서는 HBM4E 이후에 세대까지 겨냥한 생산 기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도요, 우리 돈으로 4조 7천억 가량을 건설비로 지원하게 되는데요. 연구 개발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총 지원 규모가 약 7,750억 엔에 달하게 됩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증설을 동시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이다호 보이시 쪽에 첨단 공장 2곳을 짓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1월에는 뉴욕 시러쿠스에서 1,000억 달러 규모의 메가팹 착공에도 들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미국과 일본 이렇게 양축으로 생산 확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한국도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온양과 천안 쪽에 HBM 팹에 56조 원가량을,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청주 팹과 첨단 패키징에 100조 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메모리 3사가 일제히 HBM 증설에 들어가고 있고요. 28년도 이후에 차세대 시장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HBM 3파전이 계속해서 전면전으로 좀 번지고 있는 듯하네요.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글로벌 추격이 거센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의 시선은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으로 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증권사들의 전망치 그리고 이번 실적의 관전 포인트 우리가 한번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맞습니다. 우선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영업이익 컨센은요, 한 84조에서 92조 원 사이의 범위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수치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9개 증권사 평균은요, 84조 5,807억 원인데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86조 원, 그리고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90조 1,000억 원으로 이 두 회사 간의 4조 원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차이의 원인은요, 바로 성과급 충당금 반영 규모에 있는데요. 삼성증권은 16조 3천억 원, 그리고 메리츠증권은 19조 3천억 원을 각각 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충당금을 제외를 하게 된다면 메모리 사업부만으로도 100조 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숫자 자체보다는 맥락이 더 중요한 상황인데요. 이런 실적 개선의 핵심은 바로 메모리 가격 상승에 있습니다. 2분기 D램 평균 판매 단가가 전분기 대비 약 45%,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65% 오른 것으로 현재 업계는 추산하고 있고요. 이런 상승폭이 충당금 비용을 상당 부분 상쇄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마트폰이나 가전 같은 이런 DX 부문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인데요. 메모리 가격 급등이 세트사 원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바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천억에서 1조 원, 그리고 TV나 가전은 1,000억 원에도 못 미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잠정 실적은요, 이 충당금이 얼마냐라는 것보다는요,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를 얼마나 예상치를 상회했는지를 시장이 확인해주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메모리 가격 상승이 호실적을 견인해 줄 수 있다라는 증권가들의 전망이 좀 깔려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런데 요즘 보면 일각에서는 이제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이번 실적이 이러한 업황의 진단을 좀 잠재워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업계에서는 계속해서 이 반도체 시장 쪽에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장 데이터는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근거가 핵심인데요. 바로 첫 번째로는 기업들의 행동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남권에 합산 800
300조 원 투자를 결정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용인 투자 일정이 앞당겨졌고 새로운 단지 준비 시점도 빨라졌다라고 직접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꺾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기업은 이런 결정을 내리진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요 측 신호인데요. 글로벌 빅테크들이 장기 공급 계약을 속속 체결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메모리 수입 허용을 위한 로비에 나설 정도로 현재 공급 부족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케빈 워시 미국 연준 의장은 AI 혁명은 약으로 치게 된다면 1회에서 2회 수준이라면서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다라는 인식을 내비친 상황이고요. 그리고 KB증권 측에서도 공급 부족 해소에 최소 2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며 하반기 메모리 확보 경쟁은 더욱더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기업의 행동들과 수요 데이터 모두 피크아웃 쪽보다는 슈퍼사이클 지속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삼성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를 좀 잠재워줄 수 있을지, 그리고 3분기 연속 최대 역대 실적을 전망대로 좀 기록할 수 있을지 오늘의 반응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작년의 흐름을 보면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발표된 이후에 좀 오르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매수 유입의 계기로 이제 성적표가 좀 작용을 하게 된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좋은 실적을 내게 되면서 직전의 노이즈를 해소해줄 수 있을지 오늘 이 부분 좀 흐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저희는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및 에너지 섹터들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 가스터빈이 대당 가격이 300% 급등을 했고요. 주문을 하더라도 3에서 5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국면에서 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맞습니다. 우선은 이 가스터빈 시장은요, 지금 공급보다는 수요가 훨씬 빠른 상황입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납기 경쟁력으로 이 틈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격과 납기 현황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스터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3년 동안 거의 300% 급등을 하게 됐는데요. 이 대당 가격이 우리 돈으로 어느덧 3,830억 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주문을 해도 납기까지 거의 3에서 5년 정도가 걸리게 되는 건데요. 대표적인 주요 경쟁사인 GE 버노바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빨라도 2031년을 납기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 성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무려 10기를 수주하게 됐는데요. 국내 LNG 복합 발전소의 3기, 그리고 북미 데이터 센터용으로 총 7기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2030년 수주 목표를 기존 46기에서 71기로 거의 54%가량 상향 조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2034년까지는 누적 110기, 그리고 서비스 매출 연간 1조 원을 현재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핵심 전략은요, 바로 납기에 서비스를 묶는 건데요. 장기관리 서비스인 LTMS 계약을 함께 체결하게 되면서요, 수십 년간 소모품 공급과 그리고 기술 지원까지 전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에만 국내에서 LTMS 2건을 체결하게 됐고요. 북미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 자회사인 두산 DTS를 통해 현지 서비스까지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경쟁사 대비 빠른 납기와 LTMS 결합이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시장 점유율 확대를 더욱더 넓혀 나가주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차별화된 납기 경쟁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네요. 다음 내용으로 우리가 넘어가기 이전에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2분기 실적이 좀 나오게 돼서 이 부분 수치만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 지금 89조 4천억 원 찍히게 되면서요. 시장 예상치 84조 원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소폭 예상치보다 낮게 좀 나오기도 했고요. 일단은 2분기 실적 숫자가 이렇게 찍힌 만큼 오늘 개장 이후 프리장부터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또 움직이게 될지 방향성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관련된 내용들 또 지속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유럽 원전 시장에서도 단순한 기자재 공급을 넘어서서 새로운 모니터링 기술까지 잇따라 수출하는 쾌거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맞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어제 이 발전기 모니터링 기술을 체코 원전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BIZ라는 시스템인데요. 기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발전기
전기 회전축에 전류를 전달해준 핵심 부품인 브러쉬에 전류나 온도 그리고 진동과 마모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주는 기술인데요. 기존에는 작업자가 직접 확인하는 수동 점검 방식이 많았는데 이러한 BIG 기술은 무인화 그리고 자동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상시 감시가 가능해서 이상 징후를 조기에 잡아 발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공급 대상과 의미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체코 테물린 원전 1호기 그리고 2호기 발전기 교체 공사에 공급하기로 한 건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로 유럽 원전 시장에 진입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모니터링 기술 공급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기자재 납품에서 운영 서비스까지 유럽 원전 시장 내에서 입지가 더욱더 넓어지는 구조이게 됩니다. 향후 국내외 다양한 발전소로 이렇게 적용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기자재 공급을 넘어서서 원전 서비스 사업까지 유럽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발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행보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기는 했는데 국내 이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넓게 사실 보자면 최근에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가 추진이 된 이후에 전력이 좀 대규모로 한 번 더 필요해진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논의 중인 12차 전기분에 대한 수정도 불가피하다고 하고 기후 에너지 환경부 장관까지도 원전에 대한 확대를 좀 파생적으로 언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현재 어떤 내용들이 오가고 있는지 마무리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800조 원의 반도체 투자 뒤에는요, 전력 문제가 여전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사실 결국에 전기로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문제의 본질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팹과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아야 되는 이런 전기가 굉장히 필수적인데요.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그리고 해상 풍력에 대한 잠재력이 크지만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날씨에 따라 출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저 전원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원전 확대론이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라디오에서 이 반도체에는 24시간 안정적인 전기가 필요한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을 추가로 지어야 될지 빨리 검토해야 된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구체적인 부지까지도 언급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 2기, 그리고 울산 울주의 세울 원전 2기 같이 총 4기를 추가로 지을 수 있다는 땅이 있다라는 설명인 건데요. 한빛 원전 계속 운전에 대한 문제도 새롭게 검토 대상에 오른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면에서는 직접적인 기회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신규 원전 건설이든 계속 운전이든 간에 원자로나 증기 발생기 같이 주기계 제작 수주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수주 잔고 24조 원의 국내 원전 확대라는 추가 성장판이 열리게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호남 반도체 투자가 원전 수요를 끌어올리며 두산 에너빌리티의 중장기적인 수주 가시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대규모 투자와 맞물린 원전 생태계의 중장기 수주 모멘텀까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리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리플은 사실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등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은 일단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리플의 가격 추이와 7월 계절성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XRP가 그래도 1달러 지지선은 좀 지켜내준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는 1.15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한 달 사이에 22% 하락하며 수년 만에 최저치였던 1달러까지 급락을 했다가요. 강력한 심리적 지지선이 작동을 하며 바닥을 다시 다지고 있습니다. 1달러는요, 기술적인 지지선이라기보다는 투자자들이 심리적인 기준으로 삼는 가격대인데요. 바로 이 선을 지켜냈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7월 반등에는 역사적인 근거가 뒤따라주고 있는데 XRP 같은 경우에는 최근 6차례 7월을 모두 상승으로 마감하게 됐고요. 이 중에 5번이 무려 두 자릿수 상승이었습니다.
7월 평균 상승률은 약 11%였는데요. 그런데 신중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6월 동안 쌓아둔 이 매도 물량이 상단 저항선마다 걸려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알트코인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1달러 지지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추가 하락 압력이 빠르게 커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XRP가 1달러를 방어하며 이 7월 반등 패턴 재현을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요. 거시적인 환경 개선이란 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과거의 상승 패턴이 재현이 될지 주목이 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거시적인 지표들의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됐네요. 일단은 또 한 번 3분기 연속적으로 최대 실적을 발표한 만큼 숫자 자체는 굉장히 강한 것이 확인이 됐는데 오늘 흐름에는 또 어떻게 이 부분을 시장이 소화해 나갈지 흐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머니 트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정우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일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